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국민 토론회 4회를 맡은 중국어 전문 아나운서 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하고 자문위원회 여성정책분과위가 주관하는 제23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토론회는 한국자유총연맹 넷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국민을 위협하는 마약, 급증하는 마약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마약 퇴치를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이유는 자유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방종을 넘어선 절제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토론 진행은 대한연대 김유진 사무총장님과 개그맨 최국식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한 빨간 장미. 네, 정말 11월에 너무나 11월에 피는 장미. 예, 정말 따뜻한 날에 네, 열리게 됐습니다. 그죠? 나는 네. 밤에 피는 장미, 최국님은 11월에 피는 장미 그렇습니다. 하죠. 날씨는 조금 쌀쌀한데 네, 정말 오늘 이 토크 콘서트의 열기로 여러분들 정말 더욱더 좀 따뜻하게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네네네. 최근에 힘센 여자 강남순 보시나요? 아,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네, 그게 JTBC 아닌? 네네네. 안 봐요. 지금 마약 관련한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전 진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주변에 뭐 마약 이런 걸 못 보니까. 근데 야, 이거 요즘 뭐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정말 많이 하고 있었구나. 내가 무서워서 다이어트를 못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호빵이 된 거야. 마약 알겠고요.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얼마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네. 뭐 정말 유명한 배우 이번에 배우들이 참 그런 사건이 터지고 유명한 가수도 그 유명한 배우가 최국 씨가 유일하게 성대모사하는 그 배우잖아. 제가 이동재기 작가로. 네, 저 아닙니다. 예. 몽골레 파스타 뭐 아니야.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정말 급증하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마약에 대해서 정말 급증하는 마약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뭐 5년 최근 5배밖에 급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국회의원도 계시긴 한데 맞습니다. 지금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오랜만에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이시고 36대 간호학과 교수이신 김일옥 교수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일옥 교수님.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꽃을 날려버리면 어떡해요.
예, 반갑습니다. 겨울 장미는 잘 떨어지네요. 예. 참고로 저희 그 자유총연맹에서 아주 중요한 또 주체를 네.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총연맹에서 여성 자문위원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 무대 밖에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친근한, 되게 누님 같은 네. 그런 항상 느낌으로만 갖고 있다가 네, 이렇게 네, 단상에서 뵈니까 또 느낌이 상당히 달라 보이고 더욱더 멋져 보이십니다. 아니 이분이 예. 되게 내용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제가 잘하시는 제가 왜 안 모셨냐면은 네. 이뻐. 아, 그렇죠. 옆에 앉는 게 싫어. 그러니까 오늘 좀 불편한 자리가 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난 다이어트 약도 못 먹고 있는데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 또 아름다워지시고. 네. 그리고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마약에 관련해서는 정말, 네. 정말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겠죠.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예. 중독자 수준의 전문가죠, 언니. 위험한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마약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마약을 직접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예. 그건 뭐. 아니 근데 이 나이에 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실 좀 의심을 해봐야 돼.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왜냐면 조금 좀 늦게 시작을 해서 네, 바로 네.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약이라는 것에 대한 좀 정의를 알고 싶어요. 과연 마약. 도대체 마약이란 무엇인가? 네네네. 마약이라는 거는요, 우리 우선 법적인 용어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 마약류라고 합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마약류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대마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그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특유의 그런 것들을 모아서 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마약 같은 거는 이제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 같은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펜타닐 같은 이런 신종 마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향정신성 약품도 이제 우리가 그 흥분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인간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서 또 가나다라로 구분을 하고요. 대마는요, 마약의 그 입문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라든지 수지나 칸나비놀 같은 이런 것들이 속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약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기호용이나 레저용으로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지금 허용하는 나라에서 허용하는 마약이 종류가 있는 거죠. 모든 마약이 다 허용하는. 대만은 많이 기호용으로 허락을 하고 있고요. 태국은 전국에서 다 허용을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럼 지금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기호용으로 허락하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또 캐나다도 허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유럽 같은 데도 특정 지역 안에서 허락을 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허락을 하는 나라가 있고 또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참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하면은 불법이죠.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또 괜찮고. 벨기에에 이제 뭐 일이 있었고 국제 모임을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온 멕시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끝나고 네덜란드를 이제 경유해서 가야 돼요. 네덜란드를 자기 간대요. 그래서 그럼 나 가는데 같이 갈까? 가서 하루 이틀 놀까? 했더니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되게 심각하게 나 가서 마약 갈 건데 너도 같이 할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도 마약을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약을 허용하는 게 대마초인데 이 대마초가 중독성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담배보다도 약하다. 그래서 이건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대마초를 허용한 나라와 대마를 허용하지 않은 나라의 이 마약 증가율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뭔가를 하다가 보면은 더 센 걸 찾게 돼요. 그거를 이제 내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마를 통해서 얻지 못했던 즐거움을 얻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 더
센 걸 찾게 되고 용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데도 손을 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징검다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태국에서는 지금 이 대마초 재료를 음료에도 넣고 피자에도 넣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주는 음료수를 받아 먹었다가 대마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대마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에 가서 대마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마약을 했더라도 우리나라는 처벌을 해야 하는 나라거든요. 제가 그 네덜란드 멕시칸 친구랑 갔으면은 지금 이성균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또 확신도 없어요, 사실. 네네네. 내가?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마약 중독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마약 범죄자하고 또 마약 사용자하고 지금 치료받는 사람하고 통계가 다 다른데 최근 국감에서 최근 4년간 10대에서 30대 환자 수가 그러니까 치료받는 환자 수가 2배 증가했다는 건데 이 중에서도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래요. 20대가? 그리고 마약 중독자의 70%가 경기, 수원, 수원이라고 하면 저 혼날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3개의 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인구의 그래도 한 50% 정도가 수도권인데 70%가 환자라고 치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은 부산 이쪽에서 막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수도권이 예전에는 부산이 좀 그러게요. 근데 예전에는 마약을 구입하는 경로가 쉽지 않았으니까 배나 이런 걸로 밀수해 올 거니까 아무래도 바다에 근접한 데가 정확하게 심해 지금은 이제 택배로 오잖아요. 상에서 배달해주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20대가 가장 또 많다는 얘기에 정말 좀 씁쓸해지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요즘 또 청년들이 또 많이 또 힘들고 뭐 실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진짜 어떤 그 향락을 위해서 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저 궁금한데요. 그럼 막 태국 같은 데서 피자나 음료를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그 교수님 그거 아세요? 그걸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왜 이렇게 저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나는 태국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태국이 마약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은 그 강남에서 그 학원 가는 아이들한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학교 앞에서 음료 같은 거 안 나눠주냐 했더니 시험 때 되면 에너지 드링크라고 막 나눠준대요. 그래서 야, 음료 같은 거 절대 그게 처음이에요. 애한테 태어나서 마약 조심해라. 아무거나 받아 먹었다가 너 마약 먹으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는 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이게 청소년들한테 특히 더 해로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청소년은요, 성장 발달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키가 크고 몸이 커지는 이런 그 육체적인 성장이 있지만 그런 기능들이 또 성숙되는 그 발달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발달은 성장에 뒤이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기, 발달기에 이런 그 마약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세포나 조직이 좀 손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히 뇌세포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 때는 어떤 시절입니까? 다 자기 개발과 자기 미래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그런데 이때 그 마약이 들어가가지고 뇌를 망가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뇌에는요, 쾌감을 느끼는 보상회로라고 있어요. 그 보상회로는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 원하던 물건을 샀다든지 또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다든지 성적이 올랐다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럼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걸 우리가 그 보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인 보상을 느껴야 되는데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상 회로에 뇌에다가 그냥 인위적인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그냥 10배, 100배, 1000배씩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어떤 소소한 즐거움도 만족을 못해요. 네, 그러면은 학교가 가고 싶겠습니까? 공부가 하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지금 씁쓸하고도 마음이 아픈 게, 정말 이게 뭐 돈이 얼마나 좋으면, 아무리 뭐 돈이 뭐 좋긴 좋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걸 애들한테, 청소년한테 이 마약을 판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마약에 관련된 예산이 요번에 좀 완전히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그 마약 수사에 대한 예산이 적은데 2.75억인가 정도 되는데 그것마저 이제 깎겠다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네,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야, 이건 진짜 이게 과연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돌아가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희 안 그래도 지금 길을 실시간 채팅창에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 이런 질문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보다 좀 북쪽에 있는 같은 민족의 나라 있잖아요. 거기는 국책 사업이에요. 이 마약 제조하는 게. 그럼 그 나라 국민들도 마약을 해요? 아니면 당연히 하죠. 그렇구나. 당연히 하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법 마약 같은 경우는 막 여기저기 눈치 보고서 만들어야 되지만 이게 국책 사업으로 하면은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약들이 중국을 통해서, 근데 중국이 요즘에 또 마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동남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거 지금 얼마 전에 뭐 1%, 10% 그 사건 아시죠? 네, 그런 데에서 아주 정제되고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마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제되고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마약과 좀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좀 순도가 낮은 마약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금 낙효가 높죠. 네, 일명 뭐 은어로 백도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술로 따지면은 이제 가짜 양주 맞으면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백도라도 이런 얘기 하니까 왠지 더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모르는 말을. 근데 그런 마약이 그런 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펜타닐이라는 그 약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비 보셨죠? 그 펜타닐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제 몰핀을 기본 화학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화된 약이에요. 그래서 진통제로부터 특히 암 환자들 그 집에 이렇게 퇴원하고 있는 환자들 가보면 펜타닐 패치를 거의 다 붙이고 있어요.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패치를 과도하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걸 되팔기를 해요. 그 되팔기를 해갖고 거기다 한 10배 정도, 20배 정도 이문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은박지에다 놓고요. 밑에다가 그 라이터불로 붙이면 그게 훈증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연기를 코로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근데 코로 들여 마시면 바로 저게 폐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거는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흡수가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펜타닐을 주로 주사제로 사용하거나 정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클럽 같은 데서는 캔디 형태로 많이 써요. 그리고 초콜릿 왜 옛날에 우리 스키틀즈 M&M 초콜릿 같은 그런 형태로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엄청나게 싸요. 그 화학 공장에서 그 재료를 이제 뭐 미국 같은 근처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 밑에 있는 나라. 그런 데로 수출을 하면 거기서 그걸 생산해 갖고 미국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영국과 중국의 그 뼈 아픈 전쟁이 있죠. 일종의 그거의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소름 끼친다.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그렇게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아주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마약으로 계속 진통을 조절하잖아요. 그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예요? 네, 조절. 그럼 건강보험 적용해서 약을 받은 다음에 몇 배 진짜 붙여서 팔 수 있겠네요. 한 5배, 10배로 팔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산 사람이 거기다 또 몇 배 붙여갖고 파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약이 귀하잖아요. 네. 그런 약이 그러니까는 패치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네, 네. 미국 같은 데는 아예 네, 네. 그런 정제나 주사제가 네. 거래가 돼요. 아무 데서나 쉽게? 네, 그런 마약 거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동부에서는 필라델피아 그 켄싱턴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서부에서는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약이 막 퍼지고 나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1위 할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아니 이제 마약 중독 상태니까 행복한 거지 그냥. 아니 그 약을 투여했을 때만 행복한 거죠. 네. 약이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은 오히려 더 지루하고 더 금단 증상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떨린다든지 막 침이 분비된다든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그 의욕 저하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건 순간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까지 쭉 수십 년간 마약은 정말 나쁜 것이 한번 중독되면 이제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교육을 우리가 쭉 받아왔는데 처음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지가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이 마약을. 왜냐하면 몸 버리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할까? 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음에 마약을 접하고 중독되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최국 씨 혹시 흡연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피게 됐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형이 안 피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협박에 의해서 교회에서? 아니 그 형이 산으로 끌고 가더니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교회에서?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교회는 담배를 금지하는데? 아니 근데 그 형만 그런 거지. 배가 산으로 가는데요. 네네네. 다 이제 그 친구들이나 주변의 그 압박이나 권유를 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야, 너 요즘 너 엄마하고 싸웠지? 성적이 안 좋아서 이거 좀 해봐. 뭐 이런다든지 클럽에 가가지고 저렇게 남의 의식을 안 하고 멋지게 춤을 추려면 이거 좀 빨아봐. 이거 좀 해봐. 이런 권유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멘탈이 좀 나가 있을 때 은근하게 이제 권하거나 강요하거나. 그걸 해보니까 의외로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걱정 근심이 없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어느샌가 중독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2번, 3번 하다 보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할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대마를 합법화해야 된다. 대마는 담배보다도 중독률이 낮은데 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필 때 이런 거 이제 너무 힘드니 우울증 약처럼 이건 중독도 안 돼.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 기분이 좋아져. 근데 중독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어느 날 이걸 해도 기분이 안 좋아. 좀 더 센 걸 줘볼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면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봐도 어떤 남자 탤런트가 대마를 하고 막 옷을 벗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막 난동을 부리다가 잡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증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도 중독인데. 맞아요. 네,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게 있고 막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담배는 핀다 그래갖고 남을 해치거나 뭐 환각 상태에서 누구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자기 긴장이 좀 풀리고 그런 정도인데 중독성은 더 강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마보다. 그런데 대마는 환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환각에 빠지면 착각을 하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또 옛날에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환각 상태에서 악상이 더 잘 떠오르고 뭐 연기력이 더 발휘되고 뭐 그런 정말 변명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예술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네. 그런 말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그 대마로 인한 증상이 이제 계속되면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나 범죄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조증한다 증세랑 비슷한가요?
오히려 되게 차분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날뛰고 막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걸 봤냐면 옛날에 왜 그 빨랫줄이라는 걸 그 마당에다 걸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대마초를 하고 담장을 넘으려고 엄마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자기 방에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담장에 올라갔는데 빨랫줄을 타면은 자기가 통 튕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뿐히 안착할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랫줄을 탁 밟았는데 그냥 와장창 하고 여기저기 다 부러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환각,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늘을 나를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는 뭐 이렇게 대마나 이런 거 환각 증상으로 막 레이저를 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야, 이게 미친놈이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러면 거죠. 장풍이 막 나오고. 장풍을 쏜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뽀뽀한다는 것도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외국도. 심지어 옷을 벗었는데도 자기가 부끄러운 거 못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만취해서 필름 끊긴 환자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거 하고도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차분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괜히 그런 거에 빠져갖고 잠에 취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증상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담배는 비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딸이 고등학생인데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던 애였는데 대전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대전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마약 사건 문제로 딸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애를 데리고 내려오려고 그랬대. 너무 황당하잖아. 그리고 얘는 경기도 사는데 갑자기 대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언니 내가 하다 마약 조사까지 받으러 가게 생겼어. 이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을 구입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에 구입을 했나봐요. 근데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구입한 흔적이 있는 애들이 조사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약을 구입하는 현재 경로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그건 처방약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입하는 경로가 어떻게 유통 경로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뭐 대리 처방이라든지 또 과도 처방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리 처방 같은 게 거의 다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자기가 이제 누구누구 명의로 여러 사람 명의로 이제 그 처방을 받은 다음에 그 약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되팔기로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자기 명의가 거기 들어가면은 그 건강보험공단에 그게 다 이제 기록이 남거든요. 아마 그래서 연락이 온 거 아닌가 싶어요. 명의가 도용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당 의원들이 마약 그까짓 게 뭐가 문제냐. 5배 급증한 건 일도 아니고 마약 예산은 다 삭감하고 뭐 작년에 이제 할로윈 때도 아니 왜 경찰이 마약 조사를 하냐고 와서 질서 유지를 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약 문제만 나오면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연예인이 마약을 했더니 이게 무슨 대통령이 뭐 지지율을 뭐 하락을 덮기 위한 무슨 음모라는 듯 그래서 마약 문제가 나오면은 마약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약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키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역으로 그렇게 마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왜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마약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 얘기가 저는 정치인들의 그런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다음에 그 수사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환자인 동시에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정하고 저희 치료하는 병원을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이제 선진국에서는요 아예 마약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약 사범 재판하는 그 법원에서 일단 치료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지정된 치료소에 가서 치료를 먼저 하고 금단 증상이나 이런 거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그 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마약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거래하고 이런 경중을 따져갖고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철저하게 사회 복귀, 재활에 역점을 두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은 그냥 초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봐줍니다. 네, 어떻게 봐주냐면은 그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제가 있는데 거기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처음 걸렸지. 이게 교육을 받으면 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네네.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기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범은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마약을 할 때마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이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범죄이긴 하지만은 환자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서 마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엄벌하는 우리나라와 같이 네, 중국이나 네.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같이 엄벌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이 개인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투여할 만한 거다 이러면은 잡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마약 뺏어버리면 금단 증상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다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는 마약을 이용해서 유통하는 돈을 벌은, 사람이니까. 그런 취급을 받아서 이런 사람은 엄벌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모발 검사를 해갖고 일단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고 소지를 1, 2회분 정도 해도 그냥 다 마약사범으로 잡아가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법이 좀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게 딱 듣다 보니까 초범은 그렇게 내보낸 기소유예를 한다는 게 아직은 중독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중독되면 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약을 이렇게 피해자와 사실 마약에 나도 모르게 중독된 사람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마약을 돌리고 유통시킨 사람은 가해자잖아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냥 이 범죄에 연루된 놈은 다 똑같이 나쁜 놈에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인 거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마약 중독이 더 위험합니까? 탄핵 중독이 더 위험합니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금단 증상 얘기 듣다 보니까 저쪽 어딘가에 그 마약만큼 중독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 권력 중독인가요? 아마 내일쯤 또 금단 증상이 해소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탄핵에 중독된 사람들의 경우는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 중독은 괜찮으니까 좀 더 하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도대체? 진짜 구치소에서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이미 2015년 이후부터 아닌데요. 마약 청정국은 마약을 사용하는 인구가 10만 명당 20명 이하일 때 쓰는 말이에요. 저 20명이 넘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마약 사범이 18,395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쳤을 때 지금 이미 그러면은 5천만으로 쳤을 때 10,000명이 넘어가면은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명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미 18,390. 잠깐만요. 집계된 것만 있지만 집계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훨씬 많은 거 그거를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암수 범죄라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한 4, 5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18,000명이고 그 외에 지금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더 5배 정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4-5배 정도는 보고요. 많게는 10배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18,000명 갖고 왜 이렇게 난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제적인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그죠? 예를 들면은 국회 앞에서 자기네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다고 여경을 쪽가위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상의를 한 사람은 네네. 한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모여있는 모두가 잠재적 쪽가위 범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점에서의 서로 다른 거지. 근데 그래서 한 명이 쪽가위들로 좀 상처를 줄게 뭐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 한 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모인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회를 금지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게 아닐까. 맞아요. 그 쪽가위 그분은 특히나 마약을 하면 안 돼요. 마약을 안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네. 이제 마약 수사 예산 2.7억인가 그것도 뭐 깎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네. 저는 너무 선택적인 게요. 마약 수사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지금 막 그걸 깎잖아요. 근데 수사 예산만 깎이는 거고요. 예방교육 예산하고 사회복지 지원 예산은 대폭 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엄청나게 바쁩니다. 지금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마약을 초중고에서 이제 이 마약 예방 교육을 받는 학교가 5% 정도예요. 5%. 근데 그걸 내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약 마태본부에 그 각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중독 재활센터가 14개나 지금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근데 거기 와서 치료도 받고 입소도 하고 그런 그 재활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마약 예산은 전체적으로 대폭 느는 거고요. 유독 수사 예산만 깎이는 것 같습니다. 수사 예산은 아니 수사 예산이 있어 수사를 해야 잡을 거 아닙니까? 이게 탄핵 중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탄핵과 관계없는 예산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들이 대단하네. 생각하는 이제 예비 탄핵을 계속해야 되는 중독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처의 예산은 다 깎는 그런. 아니 이게 정말 뭐 무지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마약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너무나 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 단시간 내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이 마약에 관한 사건은 계속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마약에 막을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독이니까 어떻게든 얘네들은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강화해야 되고. 근데 그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게, 그걸 없앤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수사를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모든 일에서 수사를 못하게 해. 경찰이. 선태웅님은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중요 범죄들을 수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수사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난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잖아. 근데 수사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피해자. 현재 가해자거나 예비 가해자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할 사람들 말인 거죠? 저는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막거나 수사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거나 예산을 깎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이거나 예비 가해자거나 아니면 가해자의 공범, 사실상 이윤 공동체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정말 저도 하고 싶었으나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는데 하시네요, 우리 대표님. 저는 막말 중독이에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막말 중독이래. 그리고 야식 중독이죠, 야식 중독. 솔직히. 나 어제도 먹었어. 그 1시에 좀 먹지 마요, 새벽 1시에. 아니야, 어제는 4시에 먹었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약 중독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의 제일 무서운 점이 이거를 빠져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잖아요. 근데 이 마약 치료, 중독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가요? 어렵지만 가능하죠. 우리가 왜 이 빨간장미 제1회 때 그 박영덕 센터장님 오셨었잖아요. 그분이 정말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걸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지금 20년 넘게 마약을 끊으시고 지금 재활센터의 그 센터장까지 되셨어요. 그 중독자 쪽에서는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재활을 하고 싶어도 재활을 하는 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마약 중독에 대해서 별로 그 의료진한테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이 마약 중독에 대해서 치료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점점 그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약 전문 병원은 차려서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요. 그래서 그 천영훈 원장님이라고 그 인천의 참사랑병원 거기 겨우 하나 남아 있었는데 거기도 막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뭔가 좀 지원을 응급으로 받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정말 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치료를 받을 만한 곳이 별로 없고, 그런 어떤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엉뚱한 대로 줄줄 새고 있고 정말 써야 될 때 안 쓰이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를 하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갔었어요. 그 싱가포르에 가서 그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을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감옥에서 아예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재활센터를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하고 접촉하는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툭 나가갖고 또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업 훈련을 해요. 그리고 아예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가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그 다음에 낚시 용품 이런 거. 그래서 그 업종을 정해줘갖고 성공적으로 단약을 한 사람들은 여기 가서 먹고 살아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퇴소를 해서 지역사회로 가면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통반장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거주지에 가면은 살림살이도 당장 밥을 끓여 먹으려면 밥솥이 있어야 되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계속 같이 그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정말 재발률이 20% 미만이에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이 중독이 됐어. 내가 내 자신을 좀 치료해야겠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내가 중독됐는데 누가 내가 가서 해. 그럼 어찌됐건 잡아서 넣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그래서 이 수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고. 네,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옛날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을 때는 성폭행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가해자를 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잖아요, 한국이. 근데 예전에는 피해자한테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당하지 않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그거를 감추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오지를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이제 주변의 공동체들이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수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문득 들으면서 마약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의도치 않게 지금같이 이렇게 만연해버리면 의도치 않게 접하고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너는 옛날에 무슨 나환자 대하듯이 이 문둥이 대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밑으로 지하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중독이나 이런 게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의도치 않은 이렇게 중독이 된 사람들을 사회가 보호하고 공동체가 도와주는 그게 국가의 임무가 아닐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마약을 하는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지만 마약을 하게 만든 사람들 있죠. 더 세게 더 엄벌에 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의하시죠? 네네, 물론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요. 우리가 이제 마약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뭐 꼭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연히 뭔가를 했는데 이게 마약인 것 같아.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전화를 해도 받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4시간 그 콜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예산도 배정해야 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4시간 핫라인이라 그러죠. 핫라인이 구축이 돼서 그러면은 내가 이거 벌받아서 이거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내가 범죄자가 될까봐 말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마약 중독자들이 이게 어느 단계가 됐을 때 어떤 단계까지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중독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막 금단형처럼 막 찾으러 다닐 거잖아요. 그럼 그 단계를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걸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막 찾는 단계가 사실은 이 마약을 끊기에 제일 좋은 단계이지 않을까. 이걸 넘어서면 이제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예방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우연히 뭔가를 받아 먹거나 마셨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막 늘어지고 그런 걸 느꼈다 그러면 마약이라는 걸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 게 마약이었고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안 받으면 잘 몰라요. 네. 네네. 이미 그 약물을 갈망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위험해요, 사실은. 그때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막 약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은 없고 막 그러니까는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고 뺏게 되고 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약을 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방교육이 내년에 뭐 30%까지 커버를 한다고는 하는데 선진국처럼 아예 저는 정규 교과 단원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진국에 가봤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의무교육을 그 센터 가서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거기 과학의 그 과학 2 단원에 들어있어요. 아예 단원으로. 이거 중독은 뇌질환이다. 그렇게 들어있어서 그걸 과학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거 꼭 타락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중독에 좀 빠지기 쉬운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깨닫고 좀 조기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중독 그 약을 먹었다고 무조건 저는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자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안 돼요. 그 중독에 빠지기 쉬운 뇌구조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약간 중독. 약간 이렇게 좀 우리가 애들을 저렇게 사람 놀리고 이런 것도 중독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 되게 이렇게 그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조금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제 경험에는 저 학창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주로 뭐 일진들 있지 않습니까? 너 까불까불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보통 이렇게 자기 우월감, 남들보다 난 더 잘났다는 그런 거를 좀 티내고 싶어가지고 막 본드 불고 막 가스, 부탄가스 막 하고 막 그랬던 애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마약을 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우월감. 나는 이런 거를 한다. 나 이런 거 해봤다. 내 동료한테 인정받는 난 너보다 더 잘 나간다. 뭐 이런 느낌. 인정받는 거야. 나 너보다 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또 어떻게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적어도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1차적으로 교육을 좀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아기 때부터 남을 이게 애들 중에 왜 애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딱 느끼시잖아요. 그냥 이게 날 때부터 다른 애들을 잘 때리는 애가 있어. 근데 날 때부터 맨날 맞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이거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때리는 애들은 부모가 막 돌대 12개월 되고 13개월 된 애한테 야 가서 애를 때리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잘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달라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애기 때부터 주입을 하면서 사람들이 패면서도 때리는 게 나쁘고 범죄라는 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회의 어떤 기초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중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든지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효과를 바로 얻어내는 그런 거요. 그런 사람들이 좀 빨리 빠져요. 시험을 잘 봐서 기분이 좋아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 길어지고 시험까지 기다려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마약을 딱 해버리면 시험까지 안 기다려도 당장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아는 동생 또 얘기해도 되나? 아는 동생이 아니라 어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주변이 이상해져. 아니 어떤 청년이 본드를 흡입하고 자기 집이 인천 송도인데 영등포에서 송도까지 뛰어갔대요. 한 방에. 그러니까 어떤 마약이 어떤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효과를 좀 높이는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가요?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옛날에 이거 특정 직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공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지금은 전공의 예우에 관한 특별법도 있어갖고 주당 80시간 이상 일을 안 시키지만 예전에는 환자도 봐야 되고 또 컨퍼런스 준비도 해야 되고 회진도 돌아야 되고 또 중환자실, 응급실 커버해야 되고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교수로 남으려면 연구 실적도 많아야 되니까 그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막 그 암페타민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보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예,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래서 의료인들이 조금 그런 조금 더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그 잠깐의 그 효과를 누리기 네. 위해서 어느샌가 내 몸 망가지고 네. 인생 파탄나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예.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너무 그런 경쟁사회에 산다는 네. 것도 좀 힘든 거고 네. 경쟁사회에 사는 직업들이 군에서 좀 많아요. 그게. 네.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청소년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아가지고 인생을 막 경험하다 보면 지금 겪는 어려움, 지금 겪는 이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라는 그런 이제 경험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겪는 어려움과 지금 겪는 이런 것들이 너무 영원할 것 같고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랬을 때 정말 마약에 손을 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현재는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드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세력도 있을까요? 그 마약을? 예. 대한민국 안에서 네네. 보통 뭐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지하실에서 만들고 예전에는 그 필로폰이 일본에서 네. 이렇게 쓰이고 엔화가 네. 굉장히 강세일 때는 네. 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괜히 잡혀봤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만들어갖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중국도 엄벌을 하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런 북한 왜 그러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돈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굳이 위협을 감수해가면서 네.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그래서 하청 주고 이렇게 수입하고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OEM 방식으로 제작.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동남아 사람들 중에 네. 마약 조직들이 좀 많아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마약이 뭡니까? 가장 코카인인가? 뭐 저는 펜타닐이라고. 펜타닐이요? 네, 펜타닐이 계속 네. 진화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펜타닐 구조식에다가 조금만 뭔가를 변형을 하면 네. 약효가 막 10배, 100배 세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뭐 옥시코펜타닐 뭐 이런 것까지 진화가 되는데 네. 그게 몰핀을 1이라고 봤을 때 네. 그게 한 10만 배 정도? 아. 전까지 와. 돼가지고 그거는 그냥 가루만 조금 푼에 들어가도 바로 기절해버리는 정도로. 조금만 들어가도 네. 그럼 그만큼 또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네요. 조금씩 쪼갰으면 되니까. 야, 그럼 그 지금 마약업자들은 그 펜타닐을 가장 선호하고 있겠네요. 굉장히 그러면. 만들기도 쉽고. 옛날에는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네네네. 그럼 또 몇 개 이상 재배하면 더 걸리니까 그랬는데 네. 거기서 또 그걸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아편을 만들고 막 그런 복잡한 공정을 거쳤는데 네. 화학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고 펜타닐도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에 왜 좀비 영화들이 되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좀비 영화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미국의 그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거리 있어요. 네네. 똑같더라고요. 딱 그런. 진짜. 그냥 네. 국가 자체가 어떤 도시 자체가 좀비들의 도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비는 물어서 이거를 전염시킨다면은 얘는 그냥 약으로 이렇게 똑같이 다 모두가 좀비가 되는. 그렇습니다. 예. 참,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그냥 이게 보통 우리 마약이나 이런 게 처음엔 진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보면은 이 뉴스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받길래 뭐 나보다 더 많이 받아 솔직히. 근데 이게 막 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우리처럼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덜 받아. 근데 난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 굳이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연예인이셔서 아시겠지만 인기라는 게 이렇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그 프로포폴 같은 것도 그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 가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12탕을 껴요. 인기 가수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맞아. 프로포폴을 맞으면 한 15분만 자고 일어나도 정말 밤새 잔 것처럼 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벤에서 네. 그냥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프로포폴 한번 맞아봤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네, 하잖아요. 네. 우리는 프로포폴을 맞으면 바쁘지가 않잖아.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겠던데, 그냥. 되게 막 좋거나 이런 걸 못 느꼈거든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 네. 너무 개운해요? 난 한 번 맞아서 그런가? 지방을 왔다 모르겠다. 갔다 하면서 10개, 20개의 그 스케줄 소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뭐 그랬겠죠? 저는 잘 안 해봐가지고. 우리도 언젠가 이런 심정을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하고 있는 일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약 퇴치 운동본부는요, 대국민 예방교육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교도소, 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예방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사회복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14개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초범. 네, 그런 사람들은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은 기소를 유예해준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도 하고 있고요. 마약류 사범이 또 오면은 자기가 재범을 안 하겠다라는 각서를 쓰거든요. 그거를 또 교육을 시켜요. 네. 그 다음에 12개 지구에서 예방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24시간 대응체계. 그러니까 마약 상담,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사님들이 이렇게 그 뜻을 모아갖고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법률가라든지 저 같은 간호학을 한 사람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힘을 합해가지고 더 이제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요. 뭐 비단 우리가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모든 마약을 다 퇴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뭐 검찰, 경찰에서 잘 또 잡아야 되고, 거래하는 거 줄여야 되고, 또 정보통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약을 거래하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을 잘 또 포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주셔야 되고, 정말 이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 마약 퇴치의 진심인 법무부 장관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중독이야, 중독. 완전 중독됐습니다, 한동훈한테.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방송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른 나라의 사례들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다 우리 같은 과정을 겪어갔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또 사회에 피해가 되고 미래 세대에 피해가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마약 중독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소중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뭐 마약 중독이라는 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또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자녀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리라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도 알리고, 이런 문화가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빨간 장비가 그때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 약사님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마약 퇴치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뜻을 같이 하는 간호사, 변호사 이런 여러분들이 붙어서 어쨌든 사회를 바꿔보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장미가 아닐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민간의 자발적인 힘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이것을 국가가 받아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법부가 더 이상 이제 대통령 사생활에 관심을 끄고, 그죠? 이제 이런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또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공영방송도 대통령이 랄리면이라고 했는지 바이든이라고 했는지는 그냥 자기들끼리 뒷담화 하시고 그런 거 방송하실 시간에 이런 마약 문제에 대해서 공영방송들도 좀 책임있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우리 김인옥 교수님과 진짜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네. 저희 시민단체 길에서 네. 저하고 막역한 사이세요. 아, 진짜요? 우리 이 시민단체 길에는 이렇게 네. 아,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시민단체 그러니까요. 길. 저희가 시민단체 길을 만들었잖아요. 네. 아, 이거 우리 새로 만들었습니까? 민경호 대표님, 서민 네. 교수님, 네. 그리고 저, 또 이렇게 김일옥 선생님 같은 분, 또 네. 정철웅 기자님처럼. 네네. 어우, 막강 멤버네요. 그렇죠. 예. 어제는 이동대 기자도 제가 꼬셔가지고 총선 때까지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런 분들이 막 모여서 어쨌든 네. 총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이 그냥 단순히 뭐 누구를 뭐 응징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한국 사회의 만연한 마약 문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너무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네. 이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또 자유총연맹 항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자유총연맹에도 많은 애정 갖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시민단체 길 이거 유튜브 채널도 있나요, 그러면? 아, 그럼요.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요일에 빨간 장미.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 후에 뵐게요.